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약간 분위기가 차분하고 우울해진 것 같지 않나요? 실은 제가 계속 스크립트라고 표현하는 이 글을 언제 적었냐면 남자친구랑 완전히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뭐든 좋으니 열중할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막 적었던 거였거든요. 저의 어떤 아픔들을 그리고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적어봤던 건데 사실 이걸 적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고 좀 그 감정이 컸다 보니까 되게 덤덤하게 적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것을 제 입으로 또 말을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참. 저는 정신 연령으로 치면 약간 초등 저학년 한 2학년 정도다 보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약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상대에게 숨기는 게 있다거나 밀당을 한다거나 그런 게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즐거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특히 화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는 어른이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말로 좋게 해결하고 싶고 일단은 싸우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이런 사고가 생기면 불안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싸움을 회피하는데 나는 이제 저는 싸움을 거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화라는 감정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거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화를 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상대는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자기도 화를 내면서 이제 감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별할 때 좀 다른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대의 감정은 어떤지 그게 나를 설득시켜야지만 내가 납득이 돼야지만 이 우리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되게 웃으면서 좋게 헤어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면서 미워하고 막 싸워서 헤어진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막 못 볼 정도로 막 진짜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는 되게 라이트하게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우리 원래부터 잘 안 맞았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자." 이렇게 헤어지고 싶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헤어지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 옆에 머무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그쳤죠. 도대체 나랑 헤어지려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때?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다 질문을 막 했던 거죠. 다그쳤던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우리 관계는 그러면 끝이네.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는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연애할 때 그랬겠지만 저는 정말로 나의 모든 애정,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막 나를 버려가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한꺼번에 무자르듯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톨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납득이 된 후에야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제가 납득이 되었다고 하니까 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 쉽게 말해서 저도 정이 떨어진 거죠. 상대가 저한테 그렇게 "난 너한테 마음이 없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뭐 그런 사실 그거는
저한테는 상처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에 상처를 받았냐면 그 사람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자아가 흐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도 이런 하찮은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죠. 아, 지금 저 사람이 참 못나 보이네?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전 항상 제가 못났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는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100% 완벽한 남자다.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 같은 못난 사람이나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하지는 못하는데 그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뭔가 깨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막 밈 같은 이야기 중에 인터넷에서 내 세상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제 머릿속에서 그려놨던 그 사람의 상이 깨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닮고 싶고 장점만 보이고 내가 진짜 저 사람만 따라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단점 한 개가 제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감정이 좀 차분해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하나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완벽했던 저는 흑이고 그 사람은 백이었다면 그 백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검은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이 회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헤어진 후에야.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순수 악도 없고 다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예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존재인 건데 그게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다 보니까 상대는 항상 옳고 나는 상대를 따라야 하고 난 항상 부족하고 못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통합이 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 같으면 저는 백이었던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흑으로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yes or no인 사람인데 남자친구랑 1년 반 동안 거의 동거동락하면서 딱 붙어서 이렇게 지냈던 사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장점이 뚜렷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근데 그 사람의 단점도 되게 확실한 거였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문제가 있었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통합이 된 거죠. 저 사람은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헤어진 거야.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근데 그 통합이 된 순간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더 막 주변 사람들한테 헤어지고 막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면 나 어른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았다면 좀 덜 아팠을까요? 어렸을 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험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렸을 때 겪으셨을 텐데 똑같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전에는 20대 초반에 잠깐 연애했던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진지하게 연애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연애를 했고 결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0살까지 연애했던 기간 동안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관용어로 뭐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가슴이 아프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심장, 내 마음 이런 게 아프다라는 거를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헤어지고 뭐 그런 경우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전 남자친구 집 근처를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문득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여기가 진짜 그 가슴 있죠. 명치가 아픈 거예요. 명치가 울렁거리고 그리고 감각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에 추운 날에 이불을 덮고 잤어야 되는데 잠결에 이불을 안 덮으면은 막 엄청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에 깨잖아요. 오한이 들면서 깨잖아요. 그 너무 차가워서 이게 차가운 감각인지 아니면은 뜨거운 감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차가운 그 느낌 있죠. 그 정도로 차가운 느낌이 제 상체에 쫙 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마음도 아프지만 새로운 거를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적었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박혀 있지 않아서 더 확 그런 아픔이 강하게 와 닿았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너무 순수한 사랑을 한 것 같고 정말 지고지순할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왜 사랑은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연애를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안 보였어요. 그냥 제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고 나 빨리 이 사람이랑 놀고 싶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가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연락을 좀 안 하고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그냥 제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상대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남자친구한테 이거 챙겨주면 좋아하겠지? 뭐 이거 선물하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남자친구도 자취를 하니까 냉장고가 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막 냉장고 채워주고 막 음식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상대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배려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연애를 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내 딴에는 막 애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어서 상대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애정을 주지 않으면 그거에 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연애를 떠올리면 되게 가슴 벅차고 행복했고 이런 추억들이 막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진짜 어이없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내면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게 저는 연애할 때 오히려 더 예민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아파서 왔을 때 전에 같으면 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대가 이제 보건실에 와서 뭐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치료를 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지금은 한마디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까져서 온 친구는 상처 치료를 해주고 다른 데 아픈 데 없어? 손바닥 한번 볼까? 괜찮네. 다행이다. 이만한 게 다행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많이 불안하고 예민하고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상대한테 잘 해주긴 했어요. 약간 표면적으로 이렇게 애정을, 애정 공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다 내가 받고 싶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려고 했을 텐데 저는 남자친구가 그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배려야 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또 어이없어서 자기가 말해주면 너가 그거를 할 거냐? 너는 내가 말해줘도 네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죽 몰랐으면 한두 번 물어봤으면 얘기해줬겠죠. 근데 나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안 생기고 왜냐면 행동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말로는 노력한다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저에게 어떤 신뢰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거를 헤어지고 우리의 이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헤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좀 생겨서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 관계가 진짜 괜찮은가? 내가 다시 연애를 해도 또 싸운다고 하면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거를 또 하고 싶진 않아서 그 사람만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개선할 점들을 막 생각하고 상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상대가 원하는 배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안 보이고 한 발짝 떨어져서 헤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관계를 관망하려니 보이는 거죠. 아마 다른 분들도 연애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헤어지면 더 후회되고, 아, 괜히 그때 더 잘해줄 걸 싶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진 직후에는 많이 미웠거든요. 정말 내 눈에 다시는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웠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너가 우리가 헤어지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음 사람한테 해주면 돼. 다음 사람한테 잘못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미웠거든요.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배웠던 거를 이제 또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또 잘못 안 하면 되니까. 다음 사람한테는 이렇게 바보같이 연애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린애같이 성숙하지 못한 연애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연애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럽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지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연애를 못 해본 사람도 많다는데 이런 연애 해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정말 좋은 만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제목이 그게 맞나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게 제목인가요? 약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말이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다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가사말이 너무 싫어서. 나는 아파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아픈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되게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되게 아름답게 두고 싶고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 생각에 반하는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너무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 진짜 괜찮은 관계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또 과거는 기억도 안 나고 그 현재 사람에게 푹 빠져서 지내겠죠. 뭔가 아직은 연애가 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맞는 고민거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음, 이 시기에 다들 하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좀 더 성숙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퍼주는 연애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상대도 뭔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는 것만큼 돌려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경험이 더 많은, 이제 결혼하고 막 어, 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렸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커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머리 쓰면서 연애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퍼주는 연애를 했을 때 그걸 감사해야 하고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그런 제 모습 때문에 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진짜 좋은 사람은 너가 그렇게 해줬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건 너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나를 바꿔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건지. 내 마음을 숨겨가면서 연애를 한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감정 기복이 심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너무 좋아도 그거를 너무 티내지 말고 너무 화가 나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티내지 않는 게 어른인데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마음을 속인다는 생각을 아직 하나 봐요. 좀 어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자면 감정을 이제 다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잘 다듬어서 상대방이 받기 좋게 해서 보내주는 건데 그걸 아직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막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을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아직은 있나 봐요.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른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성숙이 안 된 많이 서툰 그런 상황이네요. 음, 상상이 안 돼요. 다듬어진다. 어른이 된다. 나이가 30인데 이제 결혼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경험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심각하네요. 근데 일단 저 자신도 막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숙하거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냥 평생 어린아이 하고 싶고 엄마 딸 아빠 딸 하고 싶지 누구 엄마 하는 누군 누구의 아내 어, 부담스러워요. 상상이 안 돼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저랑 연애할 때 너랑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딸을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상대의 그러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를 딸처럼 아껴준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개인 차가 있겠지만 다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딱 뭐 yes or no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담을 할 때 이제 보면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누구의 보호자가 돼주는 관계가 배우자 사이에서 누군가는 이제 의존하고 누군가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될까 바람직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지 누구 하나는 일방적으로 기대고 누구 하나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면 언젠가 한쪽은 지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라도 제가 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한 두세 번 더 연애를
하면 결혼할 나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배울 것 같은 이 기분은. 한 10번을 연애를 해야 할 수 있을까? 해도 모르는 건가? 그래서 저 학생 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잘 따져봤더니 이 남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 남자랑 결혼해. 하면은 그 남자랑 결혼해야지 뭐.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왜소하고 여자기도 하고 저 스스로 이제 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간 불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좋아하고. 그런 데에서 보는 남자들이 저보다 훨씬 강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좀 경계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이유가 남자를 많이 좀 경계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랑 하면 그 사람은 보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안전한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럼 안 되죠. 배우자감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제가 골라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해야 되는 문제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근데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지 않나요? 저의 인간 불신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강하게 불을 지피고 있어. 그래서 막 특히나 남자들이 여자를 살해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막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가 약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 범죄자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는 더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난 나밖에 모르니까 내 감정밖에 몰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를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연애 경험이 적다고 해서 주변 어른들은 그러죠. 이 나이에 정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연애 막 해봐야 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 남자들을 많이 만나봐야 결혼 잘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전 보니까 35살에 해도 빠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면목이 없기는 한데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애기 한 2명 낳고 싶고. 근데 그게 뭐 저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아 그리고 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가벼운 말인데 점 보러 갔을 때 최근에 그 점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에 향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무슨 직업이냐 해서 교사라고 했더니, 그래, 교사도 좋은 직업이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업하면서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사 말고 다른 직업 하고 싶었던 건 없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사실 교사도 교사인데 교수를 하고 싶었다. 간호대학교 교수를 하고 싶었다. 근데 임상 경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교수가 되려면.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막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에 향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흔히 점집이 아닌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칭찬은 아니잖아요. 말에 향기가 있다는 말이 되게 감성적이네요. 말에 향기가 있다니. 그래서 좀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말에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향기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향기롭다는 게 말은 그 인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알맹이가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더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좀 예민하고 많이 기죽고 아파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또 고지고대로 그런가? 나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하거든요. 좀 단순하고 팔랑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음, 그래서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래서 어른들이 나이를 드시면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약간 가식적인 거라고 느꼈거든요. 어른들의 그런 뭔가 때 묻은, 사회의 때가 묻은 그런 행동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집단을 이루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간호대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실습할 때는 이런 말 하면 간호사분들 근데 다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병원은 사실 이렇게 온화한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전쟁터 같은 분위기잖아요. 다들 예민해 있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진짜 면대면으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익숙했거든요. 저 학부생 때는. 그래서 화가 나면 상대한테 화를 내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막 눈살이 찌푸려진다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저 속으로도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뭐 '실수를 했으면은 욕 먹어야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설사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돌직구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학교는. 교사들은. 교사들은 상대가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정말 최대한 좋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체면에 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할 만한 행동을 안 하시거든요. 상대가 잘못을 했어. 그랬어도 그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내가 떳떳하더라도 상대한테 곧이곧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할 때 느껴요. 인터넷을 할 때 예전에는 되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예쁘게 들리지 않는 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겁나", "시끄럽네." 뭐 이런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졸라." 막 이런 말들을 딱 봤을 때 그 거부감이 훅 끼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학생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지고 싶지 않고 음, 뭔가 가치관이 나와 아주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공무원 뭐 돈도 못 버는데 그냥 뭐 기업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이제 이 사람은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교직에서 근무하는 일의 보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음, 어쩔 수 없이 안 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이랑 할 말도 없어.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쪽 분야에만 이제 잘 알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난 이쪽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둘이 뭐 물론 서로를 좋게 생각하면서 시너지가 돼서 막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가치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꼭 어른들의 뭔가 그런 때 묻은 행동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나도 어른이 되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음, 뭔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리고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그 세대별로 다 이유가 있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고, 대학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장인도 그렇고, 나름의 고충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절대적인 건 없다. 맞아요. 절대적인 게, 전 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참 큰 변화죠. 이것도 연애할 때 얘긴데.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뭐냐면 좀 그런 거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라면 이래야 돼. 남자친구라면 이래야 돼. 그런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인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연애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인데 그걸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에게 이제 강요를 했었던 거죠. 근데 연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 절대적인 건 없죠.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각 직급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죠. 그러면은 좀 편하겠네요.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고 괜히 의견 차이 때문에 막 다툴 일도 없고. 근데 다 다투잖아요. 저 사람은 부장님은 부장님만의 지금 일이 있는 거고, 과장님은 과장님만의 또 지금 일이 있는 거고, 대리님은 또 대리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없죠. 뭐 대리면 다 이래야 돼. 과장은 이래야 되고 부장은 이래야 돼. 그런 것들은 없는 건데, 저는 딱 규정하는 거를 좋아하나? 이게 제이 특징인가요? 제이라고 다 이러진 않나?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관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할 말들이 막 엄청 많은데요. 되게 짧아가지고 걱정했는데 한 30분, 솔직히 한 30분 얘기하니까 할 말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생각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뻗어나가요. 생각 많은 거 너무 힘들어요. 단순하게 삽시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